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입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학녀 독해옹주 읽기 10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어서 해빙 부분 읽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46페이지고요. 저희가 오늘 두 꼭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보면 항상 시간이 하루 중에 좀 늦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오늘 또 저희 할 일들 좀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보니까 좀 더 읽고 자고 싶어가지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읽겠습니다. 여기 거실인데요. 제 옆에 저희 강아지가 자고 있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라도 읽을 때 소리 들리면 고운하게 자구나 생각해 주셔요. 저희 강아지가 이름이 뭉치예요. 그 아기 때 그 손뭉치처럼 이렇게 자그만하고 예뻐서 뭉치라고 지었대요. 저희 집에 올 때부터 이제 전에 분이 사용하던 그 이름 뭉치 그대로 사용하는데 너무 예쁘고 지금 14살이에요. 저희 집에 10살 때 왔거든요. 그 주인이 아기 때부터 키운 예쁜 강아지인데 이사 가시는 그 새로운 콘도가 강아지를 못 키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희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안쓰러워서 저희가 키우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저희도 좋아하고 또 뭉치도 잘 적응했어요. 저희 식구들이 다 너무 예뻐하니까요. 벌써 14살 되고 저희 집에 온 지도 4년이 됐는데 건강하게 또 잘 지내니까 저희 집에 또 귀염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뭉치인데 저희는 맨날 사랑뭉치 사랑뭉치 그래요. 예, 그 손뭉치처럼 예쁜 강아지가 이제는 많이 커서요. 시추 종류인데 너무 착하고 예뻐요. 네, 자는 모습도 이렇게 막 코 고는 소리가 꼭 사람 코 고는 것 같아요. 고나게 잘 때는요. 예, 너무 예쁘게 항상 제 옆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 비춰지진 않는데 카메라에 옆에 잘 자고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코 고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해빙이에요. 술 생각이 난 것은 그 즈음이었다. 마음 터놓는 일에 익숙지 않은 그가 친구를 찾은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무슨 일 있는가? 닭기웃기가 먼저 술을 청하다니 그의 성품을 아는 친구가 염려 섞인 인사를 했다. 술 한 잔 같이 할까 싶어서 왔네. 허전할 땐 친구가 최고 아닌가? 사들고 간 술병을 따며 닭교기가 쓸쓸하게 웃었다. 이 사람 신혼의 재미에 푹 빠져 있을 사람이 그 무슨 소린가? 신혼? 그렇지, 신혼이지.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을 수가 없네. 닭개웃기의 눈앞으로 얼음장 같은 덕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조선의 황녀를 아내로 맞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우선 술이나 한잔 하세. 친구가 일말의 부러움을 섞어 말했다. 닭개웃기는 친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오히려 친구가 부러웠다. 일본의 사내로 태어나 일본 여자와 결혼한 친구의 평범한 삶이 자신은 결코 이룰 수 없는 행복한 삶인 것만 같았다. 조선의 황녀? 그런 게 어디 있나?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긴 하나? 그렇긴 하지. 조선은 개명되어야 하네. 우리 도움이 없었다면 중국의 속국 신세를 영영 벗어나지 못했겠지. 이제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야 하네. 술기운이 오르자 닭기웃기는 점점 대담하게 말을 내뱉었다.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모처럼 답답한 마음을 벗어 던졌다. 속이 다 후련했다. 그러나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술기운이 더할수록 그의 가슴은 다시금 텅 빈 들판처럼 황량해졌다.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도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닭개웃기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두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고개를 흔들었다.
친구가 슬며시 웃었다. 예상했던 일 아닌가.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싶네. 무엇을? 우리는 승자일세. 승자는 너그러워야 하네. 닭기웃기는 술잔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다. 우리가 승자인가? 승자의 영광 같은 거 느껴본 적 없지만 듣고 보니 그럴싸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집으로 가야지. 닭기웃기는 말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는 웅크린 채 분노를 삼키고 있을 덕혜를 떠올렸다. 이해해야지. 자신을 달래듯 그 말을 계속 입속에서 되뇌었다. 그는 비칠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불빛 따스한 집들이 저만치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덕혜의 방문 앞에 섰다. 취한 터라 용기가 생겼다. 그는 벌컥 방문을 열었다. 방 한 군데 앉아있던 그녀가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레이코가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자꾸만 어머니가 겹쳐 보였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그는 뭐든 말하고 싶었다. 자신의 진정을 알아주기를. 그녀가 황녀든 아니든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런 것은 상관없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상 보통의 평범한 부부처럼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녀가 따스한 가슴을 열어 자신을 안아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혀가 꼬인 그는 해독할 수 없는 신음 같은 말만 쏟아내었을 뿐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까무룩 잦아드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덕혜의 성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찾아왔다가 오히려 그녀에게 추태만 부린 꼴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러웠다. 무릎이 꺾이고 걸음이 휘청거렸다. 그는 덕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이 가뭇가뭇 흔들렸다. 당신은 내 아내요. 그 말을 어렵사리 내뱉고는 그가 방 한 군데 푹 꼬꾸라졌다. 다음날 아침 닭기웃기는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다. 목이 탔다. 여태 그렇게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 누구보다 그 자신이 당황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주전자로 손을 뻗었다. 연거푸 서너 잔의 물을 마시자 정신이 들었다. 그는 간밤의 일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다. 친구와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집에 돌아온 것까지는 기억이 났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자신의 방에 누워 잠이 들었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혹여 덕혜에게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닐까?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정성을 다해도 부족할 시기인데 술 마시고 추태나 부렸다면 여느 부부처럼 친밀하고 다정한 사이가 된다는 건 또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아무 말도 없는 게 더 걱정스러웠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는 걸까. 상심한 그는 오전 내내 덕혜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점심 약속마저 취소한 채 집에 집거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 하인을 불러 간밤에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몰래 알아보고 싶었지만 체면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가 되자 가슴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덕혜의 방으로 갔다. 방문 앞에서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고 열었다. 그녀는 햇살이 잘 드는 방 안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전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몸을 웅크린 채 경계의 빛을 놓치지 않는 그녀를 보자 닭기웃기는 더욱 부끄러웠다. 저 가련한 여자에게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녀가 더욱 측은해졌다. 무얼 하고 있소? 덕혜가 돌아보았다. 창백한 낯빛이 전에 없이 가엾었다. 그 순간 그는 불현듯 이 여자를 위해 더 노력하리라고 다짐했다. 기모노를 고집하지 않겠다. 복순가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겠다. 그리운 조선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먹어보고 당신이 좋아한다고 들었소. 그의 손에 덕혜가 좋아하는 과자 봉지가 들려 있었다.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제가. 아유,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요. 예를 들어 무심한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복순이나 하녀를 시켜 가져다 주면 될 것을 하는 눈빛이었다. 덕혜가 여기 앞에 빠뜨리고 읽으니까 뜻이 다른 게 됐어요. 덕혜가 고개를 들어 무심한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 복순이가 하녀를 시켜 가져다 주면 될 것을 하는 눈빛이었다. 당신을 보려고 일부러 내가 가지고 온 것이오. 왜 실소? 닭기우기가 애써 환한 미소를 지며 덕혜를 바라봤다.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덕혜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 방벽에 덕혜가 조선에서 입었다던 초록색 당기가 걸려 있었다. 조선에서 가져온 괴짝 위에는 서책이 놓여 있었다. 당신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 그러. 내 마음을 좀 알아주구려. 그나저나 간밤에는 미안했소. 덕혜가 닭개웃기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질책의 기미를 찾아내려 애썼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외로 그를 안쓰럽게 여기는 듯하였다. 술이 좀 과하셨어요. 그랬지 미안하오. 집에 돌아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일을 기억이 나지 않소이다.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너그러 용서해 주시오. 그런 간밤에 하신 말씀도 모두 술 기운에 하신 건가요? 닭개웃기는 얼굴이 더욱 붓게 달아올랐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기에 더욱 그러했다. 무슨 말이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나요? 그렇소. 미안하오.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밤에 하신 말씀을 듣고 저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진심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닭기웃기는 그녀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꼈다. 간밤에 그가 술주정을 부렸던 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불러왔는지도 모른다.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말들이 덕혜 얼음장처럼 차갑던 가슴을 조금은 흔들었던 모양이다. 닭기웃기는 용기를 내어 덕혜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덕혜가 몸을 움직여 피했다. 닭기웃기는 머뭇거리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 손에 떨잠이 쥐어져 있었다. 이런 손이 왜 이렇게 차오? 덕혜는 잠시 닭기웃기를 바라다 보다 입을 열었다. 조금 전에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럴 거예요. 그녀는 설그머니 손을 뺐다. 겨울이 아닌데도 이리 차다니 몸이 많이 안 좋은 모양이오. 의원을 불러 좋은 약을 지어야겠소.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닭기우기는 그윽한 눈으로 덕혜를 바라보았다. 작은 여자, 찬바람이 부는 나뭇가지에 불안하게 앉아있는 작은 새 같은 여자. 닭기우기는 덕혜의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움찔했다. 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소.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지만 노력하겠소. 내가 더 노력하겠소. 덕혜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몸을 빼지는 않았다. 닭기웃기는 덕혜를 안았던 손을 풀고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덕혜가 쥐고 있던 떨잠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조선의 장인들은 참 뛰어나오. 여인들 뒷꽂이 하나도 이리 섬세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니. 덕혜가 닭개웃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리 섬세한 장신구는 처음 본다오. 꼭 당신 같구려. 덕혜의 눈동자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아리따의 다완을 잘 만드는 조선 도공이 있다 하오. 아마 그 다완에는 조선에 대한 그림이 잔뜩 묻어 있겠지. 언젠가 그것을 당신에게 사다 주겠어. 다완을요? 조선의 항치가 묻어 있는 그릇에 차를 마시면 마음이 그만큼 평온해질 거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살 수는 없어. 물길을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지. 기다리겠소.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덕혜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지난밤 그는 술에 취해 덕혜의 방에 들어와서 지금처럼 하소연을 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나를 이해해다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자신이 있다. 일본이든 조선이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자. 나부터 노력하겠다. 이런 말들을 두서없이 떠들어댔다. 정신을 잃을 지경으로 취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선뜻 그가 내미는 손을 잡을 수는 없었다. 닦기웃기는 한결 한해진 얼굴로 덕혜의 방을 나섰다. 그녀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그를 지아비로 인정해야 한단 말인가? 그게 내 운명이란 말인가? 차라리 저 사람이 모질고 독한 사람이었다면 좋았으련만. 성정이 곱고 부드러워서 나를 이리도 힘들게 하는구나.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세월이 무심히 흘러갔다. 봄날의 순수한 푸른빛이 갈색으로 떨어져 내렸다. 덕혜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연한 갈색 시크 모자를 썼다가 다시 연보라색 모자로 바꾸어 쓰고 있었다. 닦기웃기는 시계를 보며 그녀를 기다렸다. 덕혜는 외출할 때 시간을 오래 끌었다. 마침내 덕혜가 갈색 실크 모자를 선택하고는 살며시 웃었다. 당당하고 단정한 황녀의 모습,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모습이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옷자락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닦기웃기는 덕혜의 작은 손을 잡고 정원을 가로질렀다. 성큼성큼 걷는 그가 덕혜를 배려해 보폭을 줄였다. 신혼여행을 겸한 대마도 방문이었다. 운전수가 시동을 걸자 복순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며칠 동안 떨어져 있는 게 아쉬운 눈치였으나 덕혜는 전처럼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잘 다녀올게. 마마 편히 다녀오소서. 덕혜가 작은 손을 내밀어 복순의 볼을 쓸었다. 복순이 항망해하며 덕혜의 손을 살짝 밀어냈다. 신분의 차이만 아니라면 두 여자는 꼭 자매 같았다. 대마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소? 당신에게 처음 들었어요. 그녀가 스스럼 없이 당신이란 말을 썼다. 사실은 나도 낯설다오. 하지만 이제는 내 고향이요. 대마도엔 만송원이 있는데 그곳이 소가문중의 선산인 셈이지. 우리도 이번에 가서 예를 갖추어야 하오. 덕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갑자기 닦기웃기 쪽으로 돌아앉으며 빠르게 말했다. 난 당신이 정말 꼽추인 줄 알았어요. 성질도 고약하고 못생긴 추남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런 소문이 나돌았으니까요. 허허, 고약하게 누가 그런 말을. 그래, 실제로 보니 어떠합니까? 닦기웃기가 짐짓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그녀 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덕혜가 살짝 물러나며 수줍게 웃었다. 왜 말을 아니하오? 추남은 아니다 싶던걸요. 허허, 그 정도면 아주 후한 점수를 준 거요. 항공하옵니다, 마마. 누렇게 물들어가는 평야가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갔다. 그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11살 때 대마도로 건너갔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지. 그곳에서 키비하라 소학교에 다녔소. 그 전에는 도쿄의 세이비 학교에 다녔는데 그 후로도 늘 그곳이 그리웠어. 단풍나무와 벚꽃이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지. 돌다리를 건너면 잔잔한 호수가 있고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르면 솔밭 사이로 교장 선생님의 목조 사택이 보였어. 그 옆에 기숙사가 있었고. 닦기웃기는 추억에 잠긴 듯 아련한 눈빛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쓸쓸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었다. 도쿄 근교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 위치한 세이비 학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했다. 닦기웃기는 유독 그곳을 그리워했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대마도는 늘 쓸쓸한 곳이었다. 백작의 아들로 부러움 없이 살기는 했지만 몸에 밴 진한 추억이 없었다. 그를 지탱해 준 것은 어머니가 남겨놓은 아버지의 글이었다. 성실이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요. 성실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닦기웃기는 늘 그 말을 품고 살았다. 나는 대마도에서 7년을 보냈소. 소학교 땐 강마르고 자세가 좋지 못해서 선생님의 꾸중을 자주 들었소. 똑바로 앉으라고 말이요. 친구들은 나를 눈에도 휠 것 같은 대나무 같다고 놀렸지. 덕혜가 쿡쿡대고 웃었다. 하지만 공부는 아주 잘했다오. 그래서 대마도 번지에 양자가 되었나 봐요. 그런가? 하지만 공부를 즐겨 하진 않았소. 오히려 시를 쓰거나 문학작품 읽는 것을 즐겼지.
그 말에 덕혜가 눈을 빛냈다. 저도 시 짓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한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요. 드디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거로군. 혹시 지은 시 중에 기억하는 거라도 있어? 희돈에서 학교 다닐 때 지었던 게 있지요. 덕혜가 조금은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얼른 읊어보. 덕혜가 천천히 고개를 가로지었다. 남쪽에서 나온 커다란 비행기, 삐라를 잔뜩 뿌리고 있네. 금빛 삐라, 은빛 삐라. 나는 그것을 잡고 싶지만 바람의 신이 데려가 버리네. 어디로 날아갔는지 바라보니 솔개가 있는 곳에서 놀고 있네. 덕혜는 잠깐 시를 떠올렸다. 이제는 읊을 수 없는 시였다. 비행기에서 떨어진 삐라가 조국의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희생시켰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하늘에서 빙글빙글 떨어지는 삐라가 신기해 보였던 건 정말 철없던 어린 시절 때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지은 부끄러운 시였어요. 너무 유치하고 아주 어렸을 때라 더러 잊은 부분도 있어요. 덕혜가 적당히 둘러댔다. 그가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쓴 시를 읊어주세요. 덕혜가 닭기웃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허허, 나도 부끄러워서 외울 수가 없어. 닭기웃기는 쑥스러운지 수줍은 소년처럼 웃었다. 그래도 한번 읊어보아요. 우울함을 떨쳐버리는 듯 덕혜가 어리광을 담아 말했다. 닭기웃기는 목청을 가다듬고 시를 읊기 시작했다. 제목은 내 꿈은 대마도로 이어진다라고. 안개가 걷히는 아소만의 포구, 고기잡이 어선들이 돌아오고 있다. 새벽 하늘은 장밋빛, 사라닥의 산을 물들이고 있다. 내 꿈은 대마도로 이어진다. 남풍에 실려온 쿠로시오의 큰 파도 소리. 닭기웃기는 시를 외우다 말고 머리를 굴쩍거렸다. 어린 시절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지은 시였다. 그만하려. 부끄러워서 더 외울 수가 없어. 부끄럽다고요? 남자들도 부끄러움을 아나요? 덕혜가 경계를 푼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다. 덕기웃기가 그 맑은 얼굴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초여름에는 이팝나무가 하얗게 꽃을 피우고 깊고 푸른 바다가 햇살 아래 반짝이는 맑은 날에는 조선이 보인다는 대마도. 그곳에서 덕혜는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다. 아즈하라항에 모인 사람들은 백작 부부를 열렬히 환영했고 특히나 백작 부인이 조선에 항렬하는 것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정중하고 친절했다. 닭기웃기는 대마도 여학교에서 연설을 했고 덕혜는 기념 식수를 했다. 잘생긴 오엽송이었다. 닭기웃기는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다. 오늘은 만송원에 들러서 오미구찌 점도 보고 와타츠미 신사에도 가봅시다. 책을 뒤적이던 닭기웃기가 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미구찌 점이 뭐예요? 5엔짜리 동전으로 보는 심시푸니 점이라고. 일본말로 고엔은 인연이라는 뜻이요. 5엔과 발음이 비슷하다 해요. 5엔짜리 동전을 놓고 행운점을 보는 거지요. 점이 맞나요? 글쎄,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무슨 대답이 그래요? 점괘가 다 좋게 쓰여 있으니까 좋은 말을 들으면 모두 잘 될 거란 희망을 품게 되겠소. 바람은 알맞게 불고 날씨는 적당히 맑았다. 자, 갑시다. 덕혜는 차양이 넓은 모자를 썼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만송원에 들러오는 길에는 오미구찌 점을 보았다. 동방의 기인을 만나 부자가 될 것이며 대성할 것이로다. 자손이 번성하여 만대 영화를 누릴 것이며 장수복락하리라. 덕혜가 닭기웃기 팔짱을 끼며 살포시 웃었다. 닭기웃기가 그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은 다시 와타츠미 신사로 향했다. 바다 저 멀리 점점이 세워진 솥대 위에 새 모양의 나무 토막이 얹혀 있었다. 저게 뭐죠? 덕혜가 솥대 위를 가리키며 물었다. 토리라고 하오. 인간과 신의 매개로 새를 이용한 거지요. 인간의 소원을 새가 신에게 전달한다고 믿는 거요. 아, 이 신사엔 특별한 전설이 있어. 일본 고사서에 나오는 이야기지. 토요타마 히메와 호호데미의 사랑 이야기라오. 호호데미? 호호데미는 해신의 딸 토요타마 히메를 사랑했던 인물이요.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리라. 제법 기니까 동자가 용을 타고 이곳으로 왔다는 전설도 있어.
동자가 온 것을 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 그들 말고는 방문객이 없었다. 산사 앞에서 닭개웃기는 공손하게 절을 했다. 덕혜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닭개웃기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까 혜신의 딸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갑자기 덕혜가 또 타마힘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중에 우리가 아주 많이 늙었을 때 하지요. 사랑이란 감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 말이요. 그럴 때 어울리는 이야기라오. 해풍이 두 사람을 훑듯이 지나갔다. 닭개웃기는 덕혜의 손을 잡고 잘생긴 소나무 앞으로 걸어갔다. 뿌리가 기형적으로 자라고 있었다. 땅 밖으로 기어나온 뿌리가 소나무보다 더 길게 뻗어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덕혜는 땅 밖으로 뻗은 뿌리를 찬찬히 살폈다. 다 저렇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악조건에서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 아니겠소. 그렇군요. 덕혜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다. 나는 저리 살 수 있을까? 덕혜는 스스로 대답을 마련하지 못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덕혜는 주위를 둘러봤다. 낯익은 식물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들국화, 코스모스, 동백, 남천, 대나무. 조선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무들, 이 꽃들 다 조선에서 보았던 것들이에요. 부산에서 해류를 타고 자연스럽게 대마도로 홀로 온 것들이요. 우리 정원에도 동백과 남천을 심어보려. 두 사람 사이에서 가을이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네, 한 곡 읽었고 이제 또 새로운 곡입니다. 새로운 부분이에요. 두려운 날들. 두려운 날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64쪽 읽겠습니다. 덕혜는 겨울 동안 조용히 지냈다. 책을 읽거나 매화의 연꽃을 치거나 일기를 썼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덕혜유키에 대한 경계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덕혜는 그런 조용한 시간들이 언제까지나 이어지기를 바랐다. 물론 삶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헛구역질, 그것이 신호였다. 처음엔 소화불량이려거니 했다. 늘 명치 끝이 답답했으므로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뱃속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자 더 이상 위장 핑계를 댈 수 없었다. 아이라니. 덕혜는 아랫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닭개웃기 사이가 아직 혼란스러운데 아이라니. 덕혜는 그 사실을 알릴 마음이 나지 않았다. 아이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덕혜는 혼자서만 비밀을 간직했다. 가능하면 닭개웃기와 마주 앉는 일도 피했다. 하지만 식사 때마다 올라오는 헛구역질을 감출 수는 없었다. 모처럼 닭개웃기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덕혜는 또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다. 입을 막고 있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닭개웃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일이요? 어디 아프오? 속이 좀... 말을 제일 깻미도 전에 또 구역질이 터져 나왔다. 괜찮소? 당신 혹시? 원래 무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눈빛을 빛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덕혜는 한동안 마음을 안고 있다가 마침내 절망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이 단박에 밝아졌다. 그걸 왜 이제야 알게 하오? 우리의 첫 아이를. 그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감격에 겨워 목소리까지 떨고 있었다. 우리의 첫 아이? 덕혜는 자신의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낯설었다. 두렵고 무서웠다. 세상에서 아이가 겪게 될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면 혼란스럽기도 했다. 덕혜의 뜨악한 목소리를 듣고 닭개웃기가 되물었다. 기쁘지 않소? 임신한 것이? 덕혜는 애매한 표정으로 웃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아, 어머니. 덕혜는 불현듯 양귀인을 떠올렸다. 코끝이 시큰해졌다. 아랫배를 만져보았다. 포낭에 쌓인 채 세상에 대한 기대를 잔뜩 안고 있을 어린 것. 자신과 탯줄로 연결돼 있을 생명의 생각이 미치자 가슴 한구석에 파도가 밀려왔다. 어머니도 나를 가지셨을 때 이러하셨겠구나. 가슴 저 밑바닥에서 아련함이 차올랐다.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어머니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덕혜는 배에다 댄 손에 힘을 주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덕혜는 아주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었다.
어떻소? 힘들지는 않아요? 닭기우기가 부드럽고 자상하게 말을 건넸다. 그는 덕혜의 임신 소식에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배에다 손을 얹고 귀를 겨울어 보기도 하고 가급적 덕혜와 함께 있으려 애썼다. 혈액순환에 좋다며 따뜻한 물로 손발을 닦아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닭기웃기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덕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태동이 느껴지면서부터 두려움은 더욱 심해졌다. 탯줄을 통해 전해지는 아이와의 교감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덕혜를 괴롭혔다. 우울한 기분이 전신을 감쌌다. 환희에 차 있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락으로 떨어졌다. 울음이 절로 터졌다. 이 아이를 낳아도 될까? 덕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거듭 갈등했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복순이 곁에서 쫑알걸 마마, 아기씨를 낳으시면 제가 키우겠습니다. 시집도 안 가본 것이 어찌 아이를 키운단 말이냐. 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키워드릴 터니 마음 편히 가지시고 순산하셔야 합니다. 복수는 바빠졌다. 시장에 가서 천을 끊어다 베네 쪼그리와 아기 이불 속삭이를 만드느라 하루가 모자랐다. 덕계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복수는 작은 베네 쪼그리를 덕계 코앞에 뒤밀었다. 보셔요. 아가씨가 이 세상에 나오시면 제일 먼저 입혀드릴 옷이랍니다. 애썼구나. 애기씨가 이 세상에 나오시면 제일 먼저 입혀드릴 옷이랍니다. 애썼구나. 덕혜는 덤덤하게 대꾸했다. 제가 만든 옷을 제일 먼저 입으신다니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마마는 기쁘지 않으세요? 왜 우울한 얼굴 하고 계세요? 나는 모르겠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덕혜는 복순이 내면 베네 쪼그리를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젓다. 마마, 마음을 다 잡으세요. 아기씨는 분명 축복받은 분이시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순의 말은 전혀 없이 단호했다. 알았다. 나도 그리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다. 덕혜는 쓸쓸하게 말했다. 그러는 사이 뱃속의 아이는 쑥쑥 자랐다. 태동이 전혀 없이 강하게 느껴지던 날 덕혜는 지풀목을 갖다 놓고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잠시 후 마침내 눈을 뜨고 목을 갈기 시작했다. 사그락 사그락 먹 가는 소리가 낮고 부드러운 음악처럼 방 안에 퍼졌다. 그 소리가 오래도록 방 안을 맴돌았다. 덕혜는 먹 갈기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을 천천히 들어 불룩한 배에 손을 천천히 들어 불룩한 배에 얹었다. 미세하게 간헐적인 태동이 느껴졌다. 덕혜의 볼이 발그레해졌다. 그녀는 다시금 눈을 떴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천천히 붓을 들었다. 진하고 윤기나는 먹물을 듬뿍 찍어 차분한 마음으로 글자를 써 내려갔다. 순명. 운명에 거역하지 않고 순응하겠노라는 스스로에 대한, 아니 뱃속의 아이에 대한 맹세였다. 순명이라 순명. 마치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듯 덕혜는 글씨를 바라보며 입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다. 순명. 덕혜의 목소리에 울음이 차고 눈가에 설핏 이슬이 맺혔다. 덕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배에다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배가 불러오자 덕혜는 점점 고동이 불편해졌다. 그중 닭기웃기는 주로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불만 섞인 덕혜의 눈길을 마주할 때마다 그는 변명하듯 이렇게 말했다.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는 말아야지. 지금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어. 실제로 그는 강의 준비로 히로이케 선생에게 도덕과학 연구를 사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생긴 후부터 좋은 일들이 줄줄이 이어져서라고 했다. 덕혜는 다다미 방을 지나는 동안 그를 떠올렸다. 그의 표정을 상상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침착하면서도 온화한 눈빛, 봄날의 정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정원은 온전한 덕혜의 것이 아니었다.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할 즈음 그녀의 마음은 다시 텅 비어버리곤 했다. 우울증은 오래된 친구처럼 그녀 곁에
들러붙어 있었다. 아기를 가진 후로 감정의 기복은 점점 더 심해졌다. 기쁨도 커졌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커졌다. 조선에 대한 구름이 사무쳤다. 그를 불러볼까? 자연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좋을 것이다. 진심 어린 대답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일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무례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덕혜는 이번에도 서재를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갔다. 자신이 그를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조선의 학녀로서도 여성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를 지나쳐갈 때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쓸쓸했다. 하인들이 열심히 닦아놓은 반들반들한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고젠마 사마 목욕물을 받을까요? 어느새 미호가 나타나 물었다. 그들은 그녀를 고젠 사마라 불렀다. 고젠이란 옛날 여성에게 붙이던 경어였다. 다케우키의 지시였을 것이다. 덕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때 1층 서재문이 열리더니 다케우키가 그녀를 불렀다. 아니 여기까지 왔다가 왜 그냥 가오? 불빛에 드러난 다케우키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다. 아니에요. 난 일찍 자겠어요. 말은 그리 했지만 견딜 수 없는 허전함이 물밀듯 밀려왔다. 두 칸을 이어붙인 2층의 침실은 꽤 넓었다. 덕희는 휑한 방으로 들어가 하녀가 펴놓은 잠자리에 들었다. 까닭없이 눈물이 났다. 봄날이라 하지만 몸으로 느끼는 날씨는 쌀쌀했다. 어머니가 가슴 에이도록 그리웠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다. 어디가 아픈 게요? 의사를 부르리까? 덕혜의 뒤를 따라온 다케우키가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프지 않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덕혜는 두 눈을 감았다. 저만치서 달려오는 유모와 궁녀들, 환하고 어진 미소를 짓던 어머니, 아름다운 부용정, 그의 손이 슬그머니 이불 속으로 들어와 덕혜의 부푼 배를 어루만졌다. 덕혜는 얼른 다케우키의 손을 떼어냈다. 많이 피곤한 모양이구려. 그럼 먼저 자도록 해요. 그는 덕혜의 손을 쥐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덕혜는 그 손 역시 떼어냈다. 화를 내면 대하에게 좋지 않아요. 네, 물러가리다.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서재로 가서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할까? 그가 내려간 후 사위는 다시금 고요해졌다. 시간은 느리게 조용히 흘렀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미호가 따뜻한 차를 담은 사완을 들고 들어왔다. 많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차입니다. 주인님께서 차를 드시고 주무시라 하십니다. 다완의 깊은 비색이 처연하게 고왔다. 당신을 위해 아주 귀한 걸 구했어. 처음 그 다완을 들고 오던 다케우키의 상기된 표정이 떠올랐다. 두고 나가거라. 덕혜는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말했다. 미호는 한동안 머뭇거리며 나가지 않았다.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왜 그러고 있느냐? 덕혜는 이불을 걷고 한현을 바라보았다. 목욕물을 덮일까요? 그럴 필요 없다. 덕혜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았다. 녹차향기가 은은하게 콧 속으로 스며들었다. 조용히 문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하녀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는 덕혜를 위해 시를 쓰고 있다고 했다. 제목은 삼이시라라고 해두었소. 삼이시라.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나가지 않는 존재를 뜻한다. 영혼처럼 사람의 숨결을 타고 와서 머무는 존재요. 덕혜는 어둠 속에서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다케우키와 자신이 서로에게 삼이시라가 될 수 있을까?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는 시간이 길어진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좀처럼 서로에게 가닿지 않았다. 깊은 감정을 공유할 수는 없었다. 덕혜는 그것이 절망스러웠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추우니 몸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할까? 갑자기 목욕 생각이 간절해졌다. 덕혜는 다시 하녀를 불렀다. 물에 젖은 손을 닦으며 미호가 들어섰다. 목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녀가 잠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정중한 태도로 답했다. 지금 주인님께서 목욕하고 계십니다. 주인님 나오신 후에 준비하겠습니다. 미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그럼 되었다. 가서 일 보거라. 덕혜는 짐짓
한 척하며 그녀를 내보냈다. 희미하게 복도를 울리는 그의 노래소리가 화선지에 먹물 스미듯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머니가 그리울 때 부르는 노래였다. 그는 지금 어머니가 그리운 모양이다. 그러나 나만큼 어머니가 그리울까? 덕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때였다. 마마 복순이었다. 목욕하소서. 헛간에 있던 목욕통을 깨끗이 닦아 작은 목욕탕에 갖다 두었습니다. 묘가 종알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욕하랄 때는 안 하신다더니 백작께서 하신다니까 목욕하라고 때를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따기를 한 대 올려붙이고 마마를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서 나오시지요. 복순이 덕혜의 두 손을 꼭 잡았다. 따스했다. 덕혜는 닭개 있게 노래소리가 들리는 목욕한 옆을 지나 작은 목욕칸으로 걸음을 옮겼다. 좁지만 훈기가 도는 목욕탕 안에는 복순이 가져다 준 작은 하루가 있었다. 목욕하시면서 차를 드십시오. 제가 마마를 씻겨드리겠습니다. 고맙구나. 덕혜는 아픔을 걷어내서 대듯 옷을 훌훌 벗었다. 편백나무로 만든 젓갈색 욕조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부드러운 물이 피부에 닿자 곤두서 있던 신경들이 스르르 풀렸다. 덕혜는 몸을 물속 깊이 담갔다. 뜨겁진 않사옵니까? 복순이 따뜻한 물을 계속 끼얹으며 물었다. 내가 준비해둔 것이라 그런지 딱 좋구나. 덕혜는 복순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네, 오늘 274쪽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아서 정말 이제 내일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 지금 더 읽고 싶은데요. 다 읽고 싶은데 옛날에 소녀 시절 막 그럴 때는 이거 한 권 막 밤새 읽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주부고 엄마가 또 아침부터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늦었으니까 오늘은 마무리하고 자고 내일 또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말 가정주부인 상태에서 그 소설을 읽는 거랑 옛날에 소녀 시절에 그 문학소녀 때 읽던 그거랑은 다르네요. 제가 소설 읽기가 이렇게 내용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로는 처음 읽는 거여서 다 읽고 싶은데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또 내일 마지막 부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